오늘 오전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볼게요.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원조 윤핵관이죠. 권성중 의원도 현 지역구에 단수 추천했어요. 네. 그 이원모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원래 강남을 공천 신청을 했다가 당내에서 윤핵관 공천 말이 되냐라는 것도 있고, 또 박진 장관이 외교부 장관 그만두고 이제 거기 가서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고민이 깊다가 선당후사 관점에서 당이 지정하는 대로 가겠다 해서 뭐 수원도 돌았다가 뭐 경기도도 돌았다가 뭐 여기저기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략 공천으로 용인 갑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원조 윤핵관이기 때문에 공천에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뇨한 혁신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강조할 때 빠지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장제원 플러스 권성동. 그런데 그때 당내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는 권성동 의원을 빼면 많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도 권성동 의원은 그대로 단수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실제로 본선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봐야 되는데, 실제 강원도에서 강릉 지역은 민주당이 이게 열세 지역입니다. 험지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지금 강원도당위원장인 민주당의 강원도당위원장이 지금 서울 은평을에 와서 강병원 의원하고 지역구에서 경선하겠다고 해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쉽지 않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수 공천 이후에 바로 당선으로 이어질지 이제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어떤 공천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윤두현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 자리에 누가 갔냐면 바로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용핵관이죠. 네. 용핵관이 가 있고, 여기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당에서 공천을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천을 아마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본선 경쟁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일 높다라는 언론의 분석과 전망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용핵관 출신인 조지현 전 행정관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왜 했을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이철규 사무총장이자 인재영입위원장,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사실 그렇죠. 네. 국민의힘의 핵심 찐윤 용핵관 핵심 뭐 이렇게 그 당과 용산을 연결하는 그 어떤 핵심 관계자로 늘 거론되던 분이 이분인데요. 맞아요. 네. 이분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가자마자 명함 뿌려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홍문표 의원이 원래 여기가 충남 홍성 예산 뭐 이런 당진인가요? 뭐 이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출마가 유력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홍문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강승규 수석에게 공천장이 돌아간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홍문표 의원에 대해서는 뭐 내각 농림부 장관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농림부 장관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장승호 단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 붙는다고 했는데 장 부위원장이 이제 경선 포기했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수 공천으로 의결이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마 포기가 왜 나왔을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신용환 교수라고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 관계자로 이렇게 전략 단위에서 정책 관련해서 일하시던 분이 민주당으로 최근 인재 영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에 따르면 사실 캐비넷이 상당히 힘이 세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종다기한 경우에서 또 여기는 여당이니까 자리도 많고 해서 돌려막기가 가능한 여당 파워가 있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용핵관, 검핵관, 그리고 또 나왔어요. 지금 대구 경북하고 강남에 이제 누가 될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쫙
앞서 말씀드린 용해권, 검해권이 꽂히면 이게 혁신 공천이냐, 현역들 다 살려주고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공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이다. 예, 뒤로 갈수록 더 불리해진다. 이런 평가나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사실 국민의힘이 1차 경선 결과 발표했는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승리하면서 뭐 경선에서도 현역 불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역 불패의 신화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경선 룰이 처음에 발표될 때 제가 취재했을 때 영남 중진들이 했던 얘기예요. 잘하고 있다 이랬다면서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남 중진 막 불출마 그때 대구에서 현역 의원 무슨 얘기했냐면 피바다 얘기했어. 피바다설. 피바다. 예. 전부 싹 다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 대구 경북 지역 영남 지역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노력에 그 협의에 협상을 한 끝에 결국에는 실제 현역들을 대체로 다 살려주고 그리고 공천 물갈이는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실 출신들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냐. 용해권 뭐 낙하산 달고 다 전부 지역을 석권할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것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복귀해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대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들이 출마할 예정인데 아마도 총알바지 성격 가능성이 높다. 총알바지. 예, 왜냐하면 행정관 출신으로 전부 지역에 가지만 이분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당해낼 만큼 어떤 뭐 인지도가 높다거나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대통령하고 사진 한 장만 찍은 그 사진만 있어도 아유 이 사람 찍어줘야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선거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의정 생활 정진석 의원 편을 통해서 확인한 바처럼 한동훈 위원장 사진으로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것이 경선 혹은 본선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고 실제로 잘 어려웠다. 본선행 티켓을 많이 따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급으로는 확장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돈봉투 의혹 그거 CCTV 촬영됐잖아요. 그 충북의 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물론 정우택 의원은 돈봉투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단수 공천 공천 확정 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선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주 양평에서 작년에 의원직 상실했던 분이 있어요. 김선교 전 의원. 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하고 좀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 나왔을 때 상당한 화제를 모았던 분 중에 하나죠. 이분도 비례대표, 이분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건너온 분인데 이태규 의원, 그 MB계죠. 이명박계 출신인데 이분을 꺾고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법에서 본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직이 상실됐는데 의원직 상실되자마자 이 사람을 또 공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역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그러면 왜 그러는 거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이 29일 재의결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재의결 과정에서 반란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차원에서 표 단속, 표 관리용이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사사건건 뭐 이재명 방탄 정당이다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도 지금은 김건희 방탄 정당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면키 어려운 수준이다.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공천의 이제 공천을 봤을 때 그 네. 주제 맥락을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
특검법. 네. 아니, 저희 풀 진짜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도 이제 문제가 돼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풀네임이. 저는 이게 매우 슬픕니다. 그러니까 통칭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약칭으로 언론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말을 했다고 해서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특검법, 뭐 노무현 특검법 이런 거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여사를 뺐다고 해서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겁박하는 정권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봐주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뭐 님도 붙여야 돼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국어에서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그 객관적인 용어를 쓸 때 얼마든지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 이건 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미아님이 풀네임에 여사가 없다라고 지적을 그렇죠. 하셨어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정말. 이게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 특검법 이러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제일 화를 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논란을 확장시키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만든다. 이거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럼 무혐의 처리해서 하면 끝내면 되는 겁니다. 사건 종결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특히나 모녀가 23억 원이나 되는 이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검사들이 반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고 대체적인 동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 취임사에서 자유를요 무려 35번. 그 다음에 있었던 8.15 광복절 축사에서 33번인가요? 하여튼 30회 이상 자유를 강조했던 정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답답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이 큰 숙제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울, 강남, 서초 등 이제 우세 지역 공천에 대해서는 오늘 뭐 국민 추천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구 경북 지역 같은 이제 텃밭이죠. 네. 전통적 텃밭은 뭐 이번 주에는 결론 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29일 이전에는 결론을 안 낼 거라고 봅니다. 29일. 예. 29일이 무슨 날이냐? 29일이 무슨 날이냐면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이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날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이제 그 권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패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진행자가 얘기를 해라라고 권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에 보니까. 그런 권고가 나와요? 아니 권고 사항에 네. 패널이 그러니까 그 권고가 어디서 온 이제 권고예요? 방심위에서 이제 방심위에서? 얘기가 나올 때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방심이. 얘기가 나올 너무 때. 친절하시다. 이제 패널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진행자가 이제 이렇게 다시 확인해 줘라. 다시 얘기를 여사임을. 해줘라. 얘기를 해줄 수 있었는데 안 해서 예. 이제 권고가 내려온 거죠. 그러면 법정 제재가 또 되는 거예요? 뉴스 봐서도? 권고가 저희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니까 유튜브 라이브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환기를 여러분께 하는 상황이네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그 촛불혁명 때요. 이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독일에서 유럽 국가, 그야말로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우리 언론인들이 앉아서 정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이게 온당한 건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인데요. 도대체
네. 어쨌든 29일 이후에 아마 결론을 낼 것 같다. 제가 까먹었어요. 네. 예. 29일 이후에 할 거다. 왜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표단속이 필요해요.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몇 표 차로 어떻게 됐는가도 정부 여당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이후 행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의결 결과 부결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일단 민주당도 표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공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누가 몇 표인지 안 올 가능성이 있다. 탈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본회의장 안 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민주당 표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 표결에는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꼭 와야 된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표 단속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석, 민주당 의석에 비례해서 표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정부 여당의 명분이 실리는 특히 이제 지난 그 신년 기획 대담에서 대통령이 사실은 사과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 명품백 문제 등과 관련해서. 네. 이 사건 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급도 없었어요. 질문도 없었고. 근데 이 김건희 여사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29일 날 표결에서 사실상 이제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명분을 얻고 국회에서도 부결이 됐으니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미뤄두었던 해외 순방들 이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광폭 행보를 하게 되겠죠. 최소한 뭐 사회정책 플러스 알파 영역에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그 뒷얘기를 들었어요. 독일 왜 안 가게 됐는지. 네.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안 가게 됐다는 것은 당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비행기 타면 지지율 10% 마이너스 된다. 그래서 비행기 안 탔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이 됐었다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선거 앞두고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 그 어떤 정부도 여사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큰 선거판에 좌우되는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난맥상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방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정확한 명칭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이제 뭐 다 길게 얘기해야겠네요. 다 이렇게 전체 풀 네임을 다 써주고 풀 워딩을 다 전달해주고 방송 시간을 한 3시간 내에서 4시간 정도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민주당에 네. 단수공천 받은 거 얘기를 하면서 네.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민석 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민석 의원이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600, 그다음에 추징금 7억 2천 이게 선고를 받았고 2010년 대법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억 2천 가운데 6억을 2020년 총선까지 납부를 안 했고 지금 미납한 추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작년 3월에 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2억 5,9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관련해서 김민석 의원이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로 무관용 대응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20년에 걸쳐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 그리고 허위 네거티브로 선거를 시작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매우
치졸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상대 후보로 와 있는 박민식 장관이 이제 이 지역에 와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보수 언론이 막 세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김민석 의원 발로 나온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거의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비판, 박민식 장관의 비판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김민석 의원의 어떤 반박, 반론 지금 말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 아직 2억 얼마를 안 내고 있는 건데 실제로 본인 주장에 따르면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긋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수정해서 보도해 주든지 반론권 차원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 줄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맨날 주장하는 우리는 억울해요. 언론 지형이 민주당에게 너무 부당하게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보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좀 그 반박 차원에서라도 균형 보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김민석 의원 그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도어 스태핑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의 특유의 말투가 또 나옵니다. 안 저질렀어요? 그분이 안 저질렀습니까? 7억 2천 받은 건데 진짜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아주 아주 감각적인 그리고 대중들이 아주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들을 잡아서 집중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포퓰리즘 선거를 하고 있다. 근데 대중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캠페인을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태도가 선거운동의 태도가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오늘도 또 민주당 비판하면서 배우 차은우 씨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안귀령 후보가 전략 공천이 됐어요. 어디냐면은 서울 도봉 갑구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인재근 의원이 3선인가 4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그 김근태 전 의장의 부인이죠.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3선 4선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고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자기 후임으로 유은혜 전 교육부 총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고 김남근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또 파문이 일었던 네. 그런 지역인데 결국에는 유은혜도 안 돼, 김남근도 안 돼, 결국에는 안귀령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인 네. 분인데 이제 이분이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유튜브나 그런 채널에 나가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게 있어요. 배우 차은우 씨가 잘생겼어요. 이재명 대표가 잘생겼어요. 이재명. 또 누구였죠? 누가 잘생겼어요? 누가 잘생겼어요? 했는데 이재명.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외모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었던 분이 이제 전략 공천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위 좋은 아첨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판도 있고 왜 거기에 안귀령 상근 부대변이 전략 공천됐느냐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기도 한데 이게 아첨꾼이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왜 그분을 받게 됐냐 이재명 대표의 뜻이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의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마 안귀령 대변인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스템에 의한 전략 공천이다 얘기도 나오고 또 한 측면에서는 유튜브 공천이다. 유튜브 공천이다. 예,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매일 아침 브리핑을 하는 브리핑 코너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공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안귀령 상근 부대변인이 89년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의 단수 공천을 받은 분이 김재섭 도봉갑 위원장이죠. 도나스라고 도나스, 도봉구가 낳은 스타 그래서 도나스라고 맨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청년 대 청년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전략 공천한 거 아니겠냐. 두 사람이 이제 선전을 통해서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이 그런 전략적 고민 속에서 안규령 후보를 공천한 거 아니겠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8개월 만에 한 40%대 회복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41.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조사에서는 보다는 2.4%포인트 올라간 수치이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대목은 30대 40대예요. 그동안 30대 40대 20대 그러니까 18살에서 29살까지를 한 구간으로 놓고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명품백 파문이 막 커졌을 때 그리고 신년 대담을 하냐 마냐 막 이랬을 때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였고 특히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10%대 그리고 40대 경우에는 80%가 넘는 부정평가를 가져갔는데 이번에 조사에서는 4% 이상의 그 긍정평가율이 올라간 거니까 3040 세대에서 상당히 중도 표심이 윤석열 정부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뭘 굉장히 잘해서 그런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잡음이 심각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 양상이 거세지니까 잠시 이쪽으로 어떤 돌아왔다가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또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스윙 보터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4% 정도는 오차범위 안에서의 이제 저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등락이 또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언론들이 0.몇 %, 1%만 가지고도 막 올랐다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이제 추이와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당장 요만큼 올랐다고 해서 이게 와 엄청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또 떨어졌다고 해서 와 엄청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